회장님 딸이랑 똑같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저한테 김 회장 딸이랑 똑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시모와 남편이 발광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늘 분주하게 출근길에 나섰고 저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챙겨 손에 쥐어주며 배웅했죠. 동네 사람들 눈에도 우리 부부는 평범하고 무난하게 사는 집으로 비쳤을 겁니다. 저 꽤 살림을 알뜰하게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꼭 가성비 좋은 재료를 고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라도 더 해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는 장 보는 걸 조금 줄였어. 생활비 남은 돈은 우리 공용통장에 넣어뒀어. 그래? 역시 당신이 살림 하나는 알뜰하게 잘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안에서 가정을 단단히 지켜낸다고 믿었으니까요.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젠가는 아이 울음소리까지 더해져 집안이 더 활기차질 거라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곧 아기 생기면 더 바빠지겠지? 그때는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응, 당신이랑 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고 그 꿈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하지만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을 향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곧장 집에 들어와 저녁을 함께 먹곤 했는데 날이 갈수록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많아진 건가 싶었죠. 그런데 늦게 들어와서는 씻고 나서도 늘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은 건성이고 눈은 오로지 핸드폰 화면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일 좀 많았어. 신경 쓰지 마. 근데 요즘은 당신 계속 늦는 것 같아. 당신 몸도 챙겨야지. 알았다고 했잖아. 괜히 잔소리 좀 하지 마. 저는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더 이상 말을 못했지만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음식만 퍼먹었고 제가 눈을 마주치려 하면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것 같지?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뚜렷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져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누구나 일이 많아지면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지 않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도 없고 예민해? 피곤해서 그래? 그냥 피곤하다니까. 괜히 별일 아닌 걸로 트집 잡지 마. 아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당신 예전이랑 너무 다르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됐어. 괜히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대답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쉽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뭔지 모를 불안감도 점점 더 크게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반에 힘들게 집을 마련했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느니 매매를 바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작은 집이라도 우리 둘이 모은 자금으로 산 첫 집이라 더욱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던 은행 서류를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이미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담보로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 잠깐 돈이 필요해서 대출 좀 받았어. 큰일 아니야. 큰일이 아니라니?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어떻게 큰일이 아니라고 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걱정 마. 곧 갚을 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아니, 대체 어디에 쓴 거야? 솔직히 말해. 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결국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도박판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몇 번 우연히 돈을 따본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계기로 자신이 무슨 큰 재능이라도 있는 줄 착각한 듯했죠. 점점 판돈을 키워가며 더 크게 벌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결국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몇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어? 처음엔 정말 잘 풀렸다고. 계속 딸 줄 알았어. 한 번만 더 하면 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 한 번이 수십 번이 됐고 그 결과가 이 꼴이잖아. 이제 우리 집까지 다 날아갔다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진짜야. 저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가빠웠습니다. 제가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집.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꾸린 보금자리가 남편의 무책임한 도박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남편을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이미 집까지 잃게 된 상황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 나도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 다시 시작? 웃기지 마. 당신이 살림에만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돈을 벌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뭐라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지금까지 집안 살림 꾸려온 게 다 헛수고였다는 소리야? 결국은 당신이 제대로 벌어온 게 없으니까 이런 꼴 난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꾸려온 살림과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으로 내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말은 제 마음을 단순에 산산조각 내버렸고 더 이상 붙잡을 마음이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함께 웃고 살던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붙잡아 보려 했지만 남편의 한탕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는 이미 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제는 제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뭐? 당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더는 견딜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지켜내려 해도 당신은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근데 합의 이혼은 못 해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이혼 소송을 했고 그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인정했고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 대부분을 제 쪽이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앞으로 모든 재산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래도 내가 이겼네.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괜히 일을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아직도 당신은 본인 잘못인 거를 모르는구나. 나는 내 권리를 지킨 것뿐이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저는 아예 남편에게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전부 무너져 내린 듯 느껴졌습니다. 집이며 재산은 모두 저에게 왔지만 결국 지키고 싶었던 가정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실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난 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제 몫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들에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두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원망하며 이를 갈았고 그 분노를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걸 다 가져가? 평생 모은 거 네가 다 빼앗아 갔잖아. 내 몫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넌 결국 혼자 무너질 거야. 두고 봐. 당신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해? 내 몫을 찾은 것뿐인데 왜 날 원망하는 거야? 저는 그들의 고함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법의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는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끝없는 원망은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불쾌한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날도 정말 괴로웠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느긋하게 걷던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얼어붙었고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이들 몇 명은 아예 발걸음을 멈춰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닌 척 걸음을 재촉하려 했지만 뒤에서 들린 욕설과 위협적인 말들이 제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길가에 그대로 울렸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과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걸 다 가져가, 이 도둑년아. 내 몫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몫은 내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귓속말로 저를 향해 뭐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 저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두 사람의 고함살이에서 어쩔 줄 몰라 걸음을 빨리 했고 그들은 제 뒤를 쫓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길거리는 그들의 외침 때문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골목으로 들어가 어딘가에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 걸 다 가져갔으니 천벌 받을 거다. 이 여자 하나가 우리 집안을 그냥 망쳐놨네. 그들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더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어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더욱 많아졌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곳조차 괴로워 몸서리쳤고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에서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말투로 쫓아오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해라. 저 여자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 제발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날만큼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덮쳐왔고 저는 어디든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좁은 골목길이 눈에 들어오자 그대로 몸을 돌려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둑한 골목 안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불이 켜져 있는 작은 복덕방 간판이 보였고 저는 망설임도 없이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숨을 곳이 필요해서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있게 해주세요.
황급히 들어선 복덕방 안에서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덕방 사장은 당황한 듯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이내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김 회장님 딸이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지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채로 사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제가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복덕방 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김 회장님? 아니, 우리 집사람의 김 회장님 따님이라고? 말도 안 돼. 두 사람의 얼굴빛은 금세 사색이 되었고 방금 전까지 저에게 욕을 퍼붓던 기세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 그저 어리둥절했지만 사장의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사람은 제정신을 잃은 듯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떨렸고 곧이어 두 사람 다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용서해줘. 제발 기회를 줘.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일 듯이 쫓아온 시모와 남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덕방 사장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예요? 김 회장님 딸이라니 저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제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엄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관계도를 그리라고 하면 언제나 모 한 칸만 채워져 있었고 아버지 칸은 늘 비어 있었죠. 선생님이 그 빈칸을 보고 왜 안 적었냐고 물어도 저는 그냥 대답을 피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운동회에 나올 때마다 괜히 시선을 돌리고 모른 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어? 아이고, 우리 나연이 아빠 보고 싶구나? 아빠가 있으면 좋잖아.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은 엄마랑 찍으면 되지.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엄마는 저의 물음에 늘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은 또 엄마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왜 나는 아빠가 없는데? 아빠는 늘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오는데 나는 왜 없어? 우리 나연이는 엄마랑만 있어도 돼. 아빠는 멀리서 늘 너 생각하고 계셔. 엄마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지만 어린 제게는 도무지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없다고 했으면 덜 서운했을지도 모르는데 늘 막연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하니 제 마음속에는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번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늘 대답을 피했고, 그럴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괜히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게 된 겁니다. 엄마, 나 그냥 괜찮아. 아빠 없어도 돼. 그래, 우리 나연이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하지?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다른 애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엄마를 위로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다독였고, 엄마를 힘들게 할 만한 질문은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저는 가장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마의 병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서서 마지막까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끝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엄마는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아빠에 대해 조금이라도 말해줄 수 없어? 나연아, 넌 강한 아이야.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말 말고 진짜 한 번만 알려줘. 미안해, 우리 딸.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대답을 끝으로 엄마는 눈을 감았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고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의지할 곳 하다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은 말 그대로 고아가 된 듯 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모든 게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하나의 바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엄마와 함께 있던 추억처럼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제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었죠. 화려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따뜻한 가족을 만들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잃어버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꼭 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삶이지만 저에겐 누구보다 간절한 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히 지키려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준비해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을 살피며 빠짐없이 살림을 챙겼고 작은 지출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꼼꼼히 가계부를 적어가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반찬 좀 다르게 해봤어. 당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뭐든 괜찮아. 고생 많았어. 그런 짧은 대화에도 저는 힘을 얻었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오직 가정이었고 그만큼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애써 지켜보려 해도 결국 그 모든 노력이 남편의 무책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도박에 빠져 집안 형편을 더 부족하게 만들었고 제 수고와 성실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늘 바라던 안정된 가정은 허물어졌고 결국 저는 그 꿈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당신도 나가서 일을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나만 탓하지 마.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네? 더는 못 참겠어.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희망조차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됐던 결혼 생활은 무책임과 탐욕 속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이 끝난 뒤에도 저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제 탓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고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 험담을 늘어놓으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매번 따라와 소리를 지르며 모욕을 주었고 저는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들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쳐놨잖아. 네가 뺏어간 걸 반드시 돌려받을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만해. 우리는 이제 남이라고. 왜 자꾸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그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저는 매일이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언제 또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늘 마음을 조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두 사람의 끝없는 추격을 피하려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급히 눈에 들어온 복덕방 안으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복덕방 사장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김 회장님 따님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 한마디는 무겁게 울려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굳은 제 사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누구랑 닮았다고요? 그리고 복덕방 사장의 말을 들은 시모와 남편은 갑자기 발광을 하며 몸을 떨었던 것이었죠.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농담이나 우연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덕방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곧장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복덕방입니다. 아니, 김 회장님이 예전부터 따님을 찾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의 평생 애타게 찾던 따님을.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라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잘못 보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상황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덕방 사장의 행동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엄마조차 끝까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삶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가 괜히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닮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두 사람,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태도와는 달리 허둥대며 서로를 쳐다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어떡하지? 말도 안 돼. 설마 저... 그들의 반응은 상황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제 삶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저의 엄마는 젊은 시절 우연한 계기로 김 회장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아오던 엄마에게 김 회장은 한눈에 반했었고 그 후부터 만남을 청했다고 해요.
불쑥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 시절 엄마에게 김 회장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고 말없이도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마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김 회장 역시 엄마에게서 위로와 안식을 느끼며 더욱 진심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비록 둘의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엄마의 젊은 날은 그와 함께한 기억으로 채워졌고 그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빛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김 회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이미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 엄마에게 마음이 향해도 현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와 엄마 사이의 감정은 분명 진실되고 뜨거웠지만 그는 끝내 그 곁에 머물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에 품고 싶지만 나한테는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 정말 미안해. 알아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애써 담담히 이야기했지만 서로를 향한 아쉬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옆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마음이 아파지기만 했고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그는 냉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그를 간직했고 김 회장 또한 떠나는 길에 수없이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끝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그만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김 회장은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빚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위치에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늘 허전함과 무거운 짐이 뒤따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젊은 날 만났던 엄마의 얼굴이었고 그때 나눴던 짧지만 진실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하지만 결국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겠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괜찮네. 다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가 하나 있을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엄마와의 추억은 그리고 상처는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그 선택으로 인해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겨진 엄마의 삶은 그 이후로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과의 이별 뒤 혼자가 된 줄만 알고 살아가던 엄마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선 안 돼. 혼잘만 같았지만 그 결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에게 혹여라도 피해가 갈까 두려웠던 엄마는 끝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홀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채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에도 그 기쁨과 동시에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김 회장에게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워내겠다는 결심 하나만으로 모든 걸 버텨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홀로 키워내는 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김 회장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 자체가 삶을 흔들어 놓을 금기인 것처럼 철저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엄마는 슬쩍 웃으며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우리 나연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계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엄마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고, 깊이 파고들면 엄마는 다시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큼 과거는 엄마에게 아픈 짐이었고 쉽게 꺼낼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하루하루를 부딪히며 고단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다니며 생활을 이어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제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지켜내며 세월을 견디고 홀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며 저를 키워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엄마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김 회장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묻어둔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전하고 싶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결국 종이에 적은 것은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아이만은 꼭 지켜주세요. 김 회장에게 전달한 편지 안. 그 짧은 한 줄에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절실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 길게 적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한 문장이 엄마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을 향한 마지막 호소였고 동시에 저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엄마의 편지를 받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요. 잊었다고 묻어뒀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과거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고 동시에 자신이 외면했던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상 서랍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내봤다고 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문장 속에 담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남들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홀로 남은 순간만큼은 무너진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체면과 명예로 쌓아올린 세월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자신을 옥죄고 있었고 그 죄책감은 나날이 커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김 회장은 언젠가는 꼭 자신의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업을 일궈내고 이름 모를 중견기업을 이끄는 회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그 모든 성취 뒤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주도했지만 속으로는 늘 엄마가 남긴 편지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홀로 사무실에 남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손이 저절로 서랍으로 향했고 그 편지를 꺼내 읽을 때마다 눈앞에 내 아이를 지켜달라는 글귀가 다시 살아나듯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정작 지켜주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구나. 아무리 화려한 무대에 서 있어도 환영받는 자리 한복판에 있어도 그 문장의 무게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회는 더욱 커져만 갔고
편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 회장은 복덕박 사장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 생명을 외면한 죄책감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장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빚과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오래도록 잃어버린 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복덕방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복덕방 사장이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저는 오도 가도 못하고 복덕방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 또한 제 옆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덕방으로 들어온 김 회장은 저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 또한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제 앞에 있자 찬찬히 얼굴을 바라봤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정말 붕어빵처럼 닮은 느낌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앞의 현실을 믿기 힘든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정말 내 딸이니?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고 저 또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을 건네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고 눈앞에 낯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확신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구나. 세상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닮은 얼굴만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제 머리카락을 가져가 정식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동안 김 회장은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고 해요. 저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며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었죠. 혹시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땀이 맺히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제가 지금 친부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김 회장과 저는 각자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은 저희 친부가 확실했습니다. 맞구나. 정말 내 딸이었구나. 결과지는 모든 의문을 지워버린 듯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김 회장은 혈연으로 이어진 부녀관계임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저에게 욕설을 퍼붓던 시모와 남편 덕에 그동안 저를 두고 뒷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시모와 남편을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쏟아냈던 모욕과 괴롭힘이 되돌아와 두 사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꿈만 같았고 그제야 제 삶을 짓눌러왔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저를 괴롭히고 짓밟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눈이 정말 뒤집혔던 것 같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같이 살자. 제발. 그들은 저를 찾아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귀에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와 서름이 한꺼번에 떠올라 마음속에서는 단호한 거절의 담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때는 그들 앞에서 늘 움츠러들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같이 살자. 네가 우리를 외면하면 우린 갈 곳이 없어.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도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남편의 무책임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 시모의 끝없는 멸시와 비난이 제 삶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와닿았고 그 어떤 말로도 다시는 제 자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시모와 남편이 제가 김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김 회장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부자와 연을 맺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이미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김 회장의 이름 석자만 얹히면 당장이라도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한 번만 보증을 서주거나 한마디만 해도 빚이 정리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분 같은 사람이 한마디만 해주면 사채업자들도 꼼짝 못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지. 김 회장하고 연결만 되면 우리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어. 시모의 이유는 또 달랐습니다. 평생 힘없는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게 치욕이었던 시모는 계모임이나 친척들 앞에서 김 회장과 아는 사이라고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만 있어도 체면이 살아나고 지난 서름이 다 씻겨나간다고 믿은 거죠. 결국 남편은 빚을 벗어나기 위해, 시모는 체면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 김 회장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 회장은 강남에만 건물을 수십 채 가지고 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으니 그들에게는 부러움과 동시에 욕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분이랑 한 번만 연을 맺으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야. 남들 앞에서 대접이 달라질걸? 맞아. 나도 저런 분하고 연주를 한번 대봐야지. 저는 예전부터 그런 대화를 곁에서 들을 때마다 참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자리에서 제대로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그늘에 숟가락을 얹을 방법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김 회장이 다니는 모임이나 행사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더 큰 열등감과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모임에 나와서도 동네 잔치나 지인 모임에 가서도 늘 김 회장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김 회장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말만 나와도 바로 다가가 묻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있다 하면 부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분하고만 연결되면 이제껏 겪은 고생은 한순간에 끝날 거야. 사람은 결국 돈과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대접을 받는 거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생길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현실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의 주변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평범한 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임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분만을 토로하며 서로에게 화풀이를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한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두 모자는 김 회장의 이름만 들어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그 이름 석자만 붙잡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착각했지만 현실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김 회장은 평생 그들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제가 김 회장의 딸이라는 게 DNA 검사를 통해 확정이 되자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김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잡기 위해 그렇게 애써왔는데 정작 그 길이 바로 자신들이 천대하고 짓밟아온 며느리이자 아내를 통해 그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시몬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며 휘청거렸고 남편은 허탈한 듯 이마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김 회장님의 딸이라니.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평생 붙잡으려던 그분이 결국 저 애만 붙잡았으면 됐던 거잖아.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순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감정의 균형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그날 이후 저를 붙잡고 늘어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애절함보다는 추잡한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시모는 손바닥을 바닥에 비벼대며 울부짖었고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받아주면 뭐든 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다 바꿀게. 그들의 말은 저를 향한 간절한 사과라기보다는 김 회장과의 연결이 끊어질까 안다라는 모습이었죠. 무너진 체면과 부질없는 욕망이 한데 뒤엉킨 그 모습은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김 회장은, 아니 저의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바닥을 치며 애원해도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내 딸을 괴롭힌 인간들은 두 번 다시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겠어. 김 회장의 단호함은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저의 상처를 대신 막아주는 방패 같았어요. 결국 아버지의 경호원들로 인해 시모와 남편은 그렇게 제 앞에서 끌려나가듯 멀어져만 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모와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다 잃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그들은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기대할 것도 사라진 두 사람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처럼 앉아 있었고 그 추락한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지난 날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엄마 목까지. 아버지의 따뜻하고 듬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지난 세월의 아픔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덮어주었고 저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잘 살아볼게요. 제 옆에 있던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단단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평생 동안 아버지가 네 옆에 있어줄게. 그동안 너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와 늦게나마 반드시 저를 지켜주겠다는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